15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영어 학원. 학생들 대신 뿌연 먼지만 가득한 가운데 벽이 잘리고 뜯겨져 나갑니다. 주인을 잃은 책 뒤로 속절없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전 15년 정도 사이에 100명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50명에서 6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50명 언더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최근. 제가 만약 안 하면 그냥 0이 되거나 누군가를 또 고용을 해서 넣으면 마이너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끌로 핥혀진 유리창. 상처난 마음을 부여잡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겠다. 저도 이력서를 봤을 때 나이가 너무 많거나 경력이 너무 오래돼도 되게 부담스러운. 오늘 8곳을 가야 되는데요, 수도권에만. 충청권 밑으로는 오늘 한 10개 정도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만 한 20개 정도 현장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보다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났어요. 서울에 다니시면 네. 어디 주로 많이 가세요?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신촌 쪽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강남 쪽. 요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한 건물. 1층부터 맨 위까지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에 붙은 연락처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새로 지으려고 그렇게 나가신 거죠? 지으려고, 네, 원래 지으려고. 새로 지으려고 딴 분한테 판 거예요, 건물을. 원래 건물주가. 한 거죠. 네, 한 거죠. 네. 이게 한 3년 됐어요. 땅을 사기는 샀는데, 이제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지어도. 폐업한 점포가 한 집 건너 한 집. 또 한 집 꼴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곧 장사를 접는 가게도 눈에 띕니다. 젊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입혔잖아요. 아줌마도 우선 분화가 돼 있는데, 건물주가 이 와중에 10%나 올려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90년대) 초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때만 해도 1년 다녔었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뭐 걸어 다니지 못하고 중앙로에서 딱 위를 보면은 머리만 보였었어요. 준비돼 있고 이제 여기 이대 상권이 죽기 시작한 게 이제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부터거든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오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관광객들이 매출이 거의 80% 정도 이상 차지했죠. 그랬는데 2019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그 관광객들조차 안 오다 보니까 점포 2,000여 개를 갖춘 대형 상가가 동대문에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입구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에스컬레이터도 3시간가량 멈춰섰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이젠 쇼핑몰 대신 길거리에 열리는 이른바 천원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이 친구 숙소가 여기 근처예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볼만한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어떤 점이 재밌어요? 너무 치. 가격이 싸서. 이곳 상인중엔 근처 쇼핑몰에서 오래 장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왜라고 해서 저 보이지? 조식을 내가 평소에 청바지 했어 내가. 그 자리 왜 나왔냐? 내 거 재고 없애려고. 내가 연락 용돈 버리고 하라고. 하다가 이제 이건 완전 매일 돼버렸고. 장사하셨던 분들 이제 다 은퇴하시거나 나가고 운영이 안 되잖아. 취업 바꾸고. 가까운 쇼핑몰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텅 빈 가게가 문을 연 곳보다 많습니다. 한층을 올라가 보니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오픈했을 때는 가게가 꽉 차 있었나요? 거의 뭐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었죠.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코로나 시기 거쳐가면서 퇴점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단전 조치도 한전에서 이루어져가지고 5월달에 한 번, 그다음에 12월달에 한 번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내는 관리비와 지주들이 좀 공개 관리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 안 내니까 이제 펑펑 나면서. 또 다른 패션 쇼핑몰. 이곳은 아예 1층만 운영되고 있고 올라가는 길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2층부터 위층까지 점포가 없어요. 이제 영업하면 점포가 없고 형편이 얼만큼 어려우냐면은 하루에 개시를 못하고 판매가 제로이고 그냥 집에 갈 때가 많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겨요. 예, 스트레스 개시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두 쇼핑몰의 공실률은 각각 86%와 70%.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어있는 매장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올해 1분기 공실률과는 다소 차이가 큽니다. 표본의 공실 면적을 공실률로 산정한 겁니다. 아무래도 표본의 현황이다 보니까 상권 전체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무료로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 기업에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점포 220만여 곳의 매출을 산출합니다. 2018년 데이터부터 모으고 있는데 한 1억 3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저희는 소멸했다, 사실상 폐업했다라고 생각해서 소멸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 소매점은 220곳. 소멸률은 50% 가까이 됩니다. 신촌, 이대 상권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난해 사라진 점포는 약 2,000곳. 가게 10곳 중 2곳은 폐업한 셈입니다. 분석 대상인 220만여 점포 가운데
가장 많은 건 음식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음식점들의 소멸률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니 대부분 지역이 20%가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24%였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게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건물 통째로 운영하던 소고기 음식점.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해. 한 회사 사무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세금남 때문에 수출 막 이자율 올라가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들이 아마 운영을 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저희가 산 거예요. 또 다른 곳은 메밀 돈가스 가게. 찾아가 보니 다른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봤던 게 연락은 나한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2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아, 지금 거기는 폐업을 하고. 인터뷰를 해주시기는 좀 곤란하시겠죠? 아, 뭐 곤란할 건 없습니다. 점포를 넘기고 폐업한 사장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부청사 이제 내려오고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가는 그래프 상으로도 이제 여기는 되겠다. 이래저래 뭐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내버리면은 뭐 사장님들은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 직원들만 돈을 벌어가고. 시국에 따라서 이게 엄청 예민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회식도 엄청 줄어들고. 세종시 주요 상권들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가게를 내놨다는 임대 표시가 붙어 있고 외곽에 위치한 건물 한 곳은 아예 통째로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세종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50%는 세종 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R&D 예산 삭감 이후로 이 서울 경기권에서 세종으로 방문해서 소비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특수를 누려야 되는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불안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인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음식점 소멸률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14% 수준에 머물다가 2022년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지난해 유독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부채라든지 또 대출 같은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버티고 계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서 폐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 한 30년 됐습니다. 아침 한 7시 반 정도 나와서 저녁 9시까지 하죠. 저희 아저씨가 이제 주방장 기술이 있고
저는 앞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저희 집 빵은 자랑이랄 거는 많지만은 진짜 빵은 진실이거든요, 진실. 제가 조성호텔 다녔는데 벌써 명태 리스트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 가게가 난 거예요. 남편도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금액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을 껴놓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30개 정도 직영점을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인테리어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가게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요것만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 5가지 고비가 첫 시작은 최저임금의 급상승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이제 첫 타격이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저씨가 주방에 주방장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앞에는 직원 한 사람 제가 투입되니까 이게 운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매장에도 사람 3명, 그다음에 저기 안쪽에도 사람 뭐 2명 이 정도 이렇게 있기 했고요. 코로나 때는 저 주방 쪽은 줄이고 저랑 남편이랑 둘이 하고요. 여기 매장만 사람을 줬고요. 그러다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알바고 뭐 다 없애고 저희 둘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자가 안 되는 거죠. 최근 7년 새 자영업자는 40만 명 넘게 줄어들었는데 직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이 지나 20년대 그 무서운 코로나가 다가온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손님이 조금 줄었다는 거는 코로나 때 아마 그때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빵을 10,000원치 사가던 사람들이 이제 빵을 8,000원치 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줄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한참 터질 때 그 인원수 제한할 때 그때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넓기 때문에 뭐 인원수 제한이 아주 그냥 치명타였죠. 보통 매출에 뭐 한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엄청났죠. 뭐 한 달에 2,500만 원 마이너스 난 달도 있습니다. 손님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나가는 돈은 그대로고. 핀테크 기업과 함께 살펴본 전국의 점포 한 곳당 매출액은 2019년엔 2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병하자 크게 줄어들었고 2022년이 돼서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삼중고라고 하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세 가지의 무게가 다가오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일반 전염병으로 이제 변환이 됐잖아요. 그때 매출이 정말 급격하게 바로 복구가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희망이 또 보이는구나. 그래 또 이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공산품, 야채, 고기 안 오르는 게 없죠. 예. 천천히 이게 스물스물 쭉 올라오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자
시중에 풀렸던 많은 돈, 공급망 차질, 환율 상승 등이 겹치면서 물가는 급격히 올랐습니다. 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내내 그 2만 원대에서 올해도 내내 그 2만 원 한 5천 원 정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원재료가 밀가루, 설탕, 버터 이런 거잖아. 그런 게 너무 올라가지고. 설탕 버터는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사장님? 그것도 거의 한 3분의 1 올랐어요. 조금은 올렸는데 또 동네 장사다 보니까 너무 올리면은 힘들어 하시고 고객이 떨어지니까. 이 고물가가 좀 금방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 겁니다. 소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씀씀이가 줄어드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던 분이 뭐 한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요. 5, 6명이 와도 소자 시키고 그냥 면 하나 밥 이렇게 시켜서 먹고, 저녁에 또 술 드시는 손님이 짬뽕 하나에다가 소주 하나 먹고 가는 손님. 30병 얼마일까? 뭐 이런 거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저희 2배만 한 거를 4,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식빵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 식빵을 먹어요. 옛날에 저희 집 2번 올 사람들이 지금 1번밖에 안 오는 거죠. 마지막 충격이 바로 작년 12월에 있었던 계엄 사태의 이후, 소위 말하면 불확실성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계셨던 손님들도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저는 그냥 막 웃고 있다가 그냥 주문이 일단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발길이 뜸하다 했죠. 1차로는 코로나 때 한번 꺾였고요. 이제 연말 되면서 계엄. 결정나기 전까지도 계속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가게 나오자마자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그 12월 달 연말 모임을 예약하셨던 분들이 다 취소했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5월 달하고 12월 달이 최고로 장사가 잘 되는 달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런 큰일이 생겨갖고.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후 조금 회복됐지만 5달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며 침체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코로나19 때 진 빚은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 뭐 초저금리 해갖고 뭐 1점 몇 프로 해갖고 대출을 해줘서 2,5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이제 갚으셨어요? 갚지 못했어요. 지금 4년째 그러고 있어요. 연장했어요. 연장을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오히려 빚이 더 늘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경기가 이제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뭐 신용대출 받으셨어요? 예, 신용대출 3천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받으신 건?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1억 5천 받았죠. 부채를 보유 중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311만 5천 명.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는데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고 있는 빚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취직해 일하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부채가 더 많은데 지난해 유일하게 빚이 더 늘었습니다. 버는 돈과 비교하면 진 빚이 3배 넘게 많아 일반 직장인 등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체 차주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비중 또한 같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모니터링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개업한 이 사장님은 빚을 안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뭐 하던 거냐? 일부 좀 믿고 모자라는 건 뭐 지인한테 좀 빌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본사 수수료에 재료비, 배달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을 그만두고 방문 손님만 받으려 가게를 새로 꾸몄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 대출길이 막힌 은행 대신 주류 회사에 빚을 냈습니다. 주류 대출이 뭔가요, 정확히? 이제 주류도 뭐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 군데만 주류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제 뭐 큰 돈은 대출을 안 해주지만 몇백 정도는 이제 거기서 융통성 있게 이제 뭐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곳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7만 8천 명. 두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58만 2천 명으로 3배가 넘습니다. 이런 다중 채무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사람이 신용도가 다 안 좋아지잖아요. 뭐 은행에서 무슨 대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많이 힘든 그 조건이에요. 조건 자체가. 왜 신용이 안 좋아지면 모든 게 다 뭐 은행에 뭐가 밀리고 또 뭐 세금을 제때 못 내고 뭐 이러다 보면 한국은행은 2곳 넘게 빚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를 취약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이 숫자는 4년 전 30만 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출 규모도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 3년 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그 수치가 28배나 높습니다. 마지막에 폐업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도 돈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정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회생 직전, 파산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라 다들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자들은
평균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빚은 더 늘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결국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데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신용평가 체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이게 단순 연체 이력 갖고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까지 봐서 이분들 다시 재평가하고 보증 확대, 2차 보전 이런 것들 좀 유연하게 역시 섞어서 써서 이 자영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취업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7.2%였습니다. OECD 기준인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 그 비율이 68.5%나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기업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영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이런 기회가 사실 많아져요. 식당이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기회가 많았고요. 그 비중은 점점 줄어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률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시장 지배율이 높아졌고 이러면서 또 골목 상권은 아무래도 작은 이런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자꾸 몰렸었고요. 식당들도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이게 또 성장을 하면서 대형화 규모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자연적으로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ECD 통계 기준으로는 23.2%로 33개 나라 가운데 7위. 주로 개발도상국과 함께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중이 높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불황 속에서도 생계나 대출 때문에 가게를 접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상환 때문에 폐업 못하고서 계속 연장하시는 분 많아요.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은행 대출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임대료는 계속 물려있고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도 많이 와요. 그런데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는 오히려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요식업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혹시 뭐 어떤 일? 저는 이제 헤어 쪽 일을 오랫동안 해서 평생 했다고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은행은 빠르게 감소하던 자영업 비중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5년부터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40대 이하 비중은 점점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고령층은 크게 늘어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더 많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 고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위험합니다. 90년대 IMF 그 시절 밑으로 더 내려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올 겨울까지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창업자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창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템을 찾아서 점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점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저렴한 점포를 찾고 그 점포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제일 많이 하는 창업 중에 하나가 카페 창업. 시군구청에서 카페 바리스타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계가 아닌 어떤 취미 형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창업하고 나니까 뭐예요? 인건비부터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폐업하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6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빌린 돈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60대 이상만 2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 새 채무 불이행이 된 자영업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재기할 시간이 부족한 고령층, 창업을 한다면 먼저 충분한 사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 손님들이 여기에 많지? 이 매장은 연령대가 어떤지, 어떤 메뉴가 많이 팔리는지, 그러면 내 매장에서 어떻게 바꿔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사회적인 경험을 더 쌓는 게 좋습니다. 얘기 드리고, 가급적이면 전문 분야를 살려가지고 취업이라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상권을 따질 때도 주변 상인이나 부동산 등에만 의존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사실 2015년에 저희가 그 친구가 무국적 주점을 창업을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권 분석 서비스랑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익선동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메인 도로와 이면 도로의 그 매출 차이가 뭐 5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이면 도로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데이터들의 한계성을 그때 많이 느끼고 제가 오픈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분식업장의 평수를 저희가 다 나열을 해서 그걸 3등분을 해서 소형, 중형, 대형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기준을 나눠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형의 평당 임대료가 이 정도 된다. 창업 비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영업자 대책은 주로 지역 상품권 발행, 정책 금융 등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소득, 업종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금융 지원 쪽으로 치중해 있다. 이 얘기는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소상공인들을 보다 세분화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나눠서 정책을 오히려 지원을 해야 돼요. 생계형 창업을 하고 폐업을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아우르는 하나의 정책은 힘들다. 일반화된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좀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행정이 편한 거지. 그러니까 공급자가 편한 거지. 수요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업종마다 다 다르거든. 미용업은 미용업에 맞게, 숙박업은 숙박업에 맞게, 음식업은 음식업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정책이 그래도 그 업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칭이 돼서 효과가 있지. 사장님들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컨설턴트가 와서 되려 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 네이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홍보하세요, 마케팅 하세요 이런 정도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하다 보니까 그러니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탈출구를 찾게 하려면 재취업, 재창업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술 교육을 시켜서 기술 일자리 부분에 직장을 좀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일자리라든가 금융 관련된 교육, 업종 교육, 그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이라는 교육, 이 한 3가지 교육을 하면서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냥 창업자에게 바로 대출해 주는 것은 조금 리스크를 더 올리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면서 그 정책의 지속성을 통해서 방어를 해갈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이 주로 가입하는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 성격이 강합니다. 자영업자가 다시 설 때까지 버티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목돈 마련의 의미가 큰 거지, 저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해 주진 않죠. 고용보험은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 주기 때문에 퇴업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뭐 재창업 준비를 하거나 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낮은 이유는 뭘까요? 낮은 이유는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법령에 정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임금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18개월 전에 180일 동안만 가입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하기 24개월 전에 1년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일단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영업자들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또는 60일 정도 더 작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가 살아야 돈이 돌고 자영업자도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출범한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비롯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가 또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푸드 스탬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보다 떨어지는 가구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나눠줍니다. 취약계층도 좀 도움을 주면서 좀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고 그만두고 되면은 다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분들이 이 고용이 저수지 밖에서 그냥 완전한 복지 대상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소비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회가 점점 올수록 이분들은 더 약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의 지원은 필요한 거죠. 골목에 등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도시는 뭔가 살기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다 꺼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바다같이 느껴질걸요. 개헌논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헌논의 할 때 저는 소상공인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소기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이거 포항에 보낼 건데요. 여기 산불 났잖아요. 저도 어렵지만 좀 보태는 거죠.
경계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를 좀 안정되게 좀 운영을 하셔갖고 아무 일도 없이